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조금 고민해보면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연소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연소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었고 뭐 화재 3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소라고 하면은 빛과 열을 수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산화 반응은 산소를 소비하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연소의 정의를 얘기한 다음에 연소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가 구비가 돼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가 그거를 연소의 3요소 가산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가연물, 산소공급원, 점화원. 그래서 화재 삼각형을 얘기를 했었고 화재 예방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연소의 3요소 중 어느 하나를 제거를 하는 게 소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봤어요. 가연물은 불에 탈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 발열량이 많아야 되고 열이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점화원의 산소공급원의 종류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산소공급원으로 쓰일 수 있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그 다음에 자기반응성 물질, 산소, 순수 산소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점화원의 종류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불꽃들 얘기를 했었죠. 전기불꽃, 뭐 화염, 마찰열, 고열물, 양내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다음에 뭐 얘기를 했었냐면 연소의 3요소 중에서도 이제 연소에 따른 형태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고체의 연소, 기체의 연소, 액체의 연소가 있었고 액체의 연소를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연소 범위, 폭발 범위, 폭발 한계라고 있었고 공기가 산소가 다량으로 있는 상태에서 가연물이 아주 적게 들어가서 불이 붙는 온도를 플래시 포인트라고 했죠. 번쩍번쩍하는. 그리고 일단 불이 붙고 쭉 계속 타는 온도는 연소점이라고 했고 인하점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다고 했어요. 그리고 발화점을 얘기를 했었죠. 발화점은 점화원이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료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열에 의해서 발화가 되는 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다음에 거기까지 얘기했었죠. 그리고 오늘 폭발의 종류까지도 얘기했나요? 아니죠. 오늘 폭발의 종류 이제 할 거죠. 오늘 폭발의 개념이 있을 텐데 책으로 보시면은 지금 연소의 개념까지 나왔죠. 근데 그 뒷부분에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그 뒷부분에 이게 안 나오고 3장에 있는 70페이지 요 근처에서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연소 쭉 배우고 갑자기 중간에 폭발 메커니즘 뛰어넘고 뒤에 있는 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책에서 이 내용을 찾으려고 하시면은 뒷부분 60 뒷페이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찾으셔도 돼요. 이거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이유는 앞에 연소에 대한 부분과 지금 폭발으로 넘어가기에 대한 부분이 중간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훅 들어오면 힘들기니까 이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다시 연소의 정의, 뭐 연소의 3요소, 폭발의 종류, 폭뱅 이런 게 나와요.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챕터는 처음에 이제 폭발의 정의가 나오는데 폭발은 익스플로시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의는 급격하게 진행되는 화학 변화와 또는 물리 변화에 의해서 급격하고 현저하게 부피를 확장시키는 반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여야 될 거는 화학 변화와 물리적 변화에 의한 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피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이걸로 할게요. 자,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이만큼 채워져 있는데 여기다 열을 가했다고 칠게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변하겠죠. 그 상태에서 열을 계속 가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이 모두 다 수증기로 된 다음에 계속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터지겠죠. 그렇죠? 이것도 폭발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고 수증기가 압력이 증가해서 터질 때 화학적 변화 없었죠. 그냥 액체가 기체로 되는 물리적 변화만 있었죠.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그리고 부피는 증가했죠. 이거는 화재랑은 상관이 없어요. 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불. 그냥 부피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부피 확장을 해서 터지는 게 폭발이에요. 그럼 화학적 폭발은 뭐냐? A랑 B랑 반응을 했어요. 근데 C라는 물질이 가스야. 그래서 내가 A라는 물질 넣고 B라는 물질 넣고 막 섞었더니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부피 변화가 계속돼서 빵 터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와의 차이점은 앞에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물리적 변화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했다고 하면 두 번째 거는 A랑 B랑 반응을 해서 C를 만들어내는 케미칼 리액션에 의해서 부피 팽창에 의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폭발이라고 하면은 연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연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화 반응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약에서 배울 때에 폭발이라고 하면 화학적 반응을 수반한 부피 팽창이 있기 때문에 화약학을 배우기 위해서 폭발의 정의를 배우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화학적 폭발은 폭연과 폭괭으로 구분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화학적 변화에서 폭연과 폭괭으로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화약이랑 연관을 지은다고 하면은 폭발적 연소와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좋아요. 그래서 폭발성 매체 속으로 전해지는 화염 속도가 그대로 내부로 전해지는 소리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되고 폭괭은 전파 속도가 초음속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연소 아래 책에는 없습니다. 연소가 있고 다시 폭연과 폭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소 밑에 연소와 폭연과 폭괭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연소 속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도화선을 넣고 도화선이 불을 딱 줬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타는 속도가 300m/s 100에서 300m/s 그리고 여기는 100m/s 얘는 1000m/s 이상 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00m/s 이하면은 연소 100에서 300m/s 정도 된다. 그러면 폭연 1000m/s 이상이다. 그러면 폭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300으로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의 소리가 약 300m/s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초음속이다 라는 말 쓰지도 않아요. 그게 속도가 300m/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슝 가면은 초음속인 경우는 소리가 나중에 들리잖아요. 날아가는 속도가 300m/s 이상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화선 있잖아요. 빅포드 도화선. 걔는 연소 속도가 얼마예요? 한 150m/s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TNT는 얼마예요? TNT 6000m/s예요. 굉장히 크죠. 컴포지션 B, 우리 수리탄에 들어가는
컴포지션 B도 한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 폭발은 폭염과 폭갱으로 구분이 되는데 화학적 폭발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소의 형태를 화학적 폭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화학적 폭발은 A와 B가 합쳐져서 C가 만들어지는 가스의 반응을 화학적 폭발이라고 하는데 화약학에서 얘기하는 화학적 폭발은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화학적 반응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화학적 반응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맞죠? 예를 들어 지금 A와 산소가 합쳐져갖고 CO2와 H2O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연소 반응을 화학적 변화로 보는 건데 꼭 얘가 산소일 필요는 없잖아요. 연소에서는 산소지만 폭발의 조건은 여기서 말하는 폭발은 연소에 의한 폭발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폭발이 부피 팽창에 의한 폭발이라고 했으니까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겠죠. 연소를 수반하는 폭발은 산화 반응이고 가연물의 한 기체를 발생해 수반되는 연소 반응의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다. 즉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뭐 폭발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기에 A랑 B랑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로 돼서 압력에 못 이겨서 찢어졌다고 할게요. 근데 이건 물리적 폭발이죠. 근데 화학적 폭발은 A랑 B랑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져서 C의 압력 때문에 터지는 게 화학적 폭발이라고 했는데 연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A란 물질이 산소랑 결합해서 타서 CO2와 H2가 만들어져서 터지는 건데 얘가 터지려면은 연소가 되려면 되게 빨리 가야겠죠. 그래야지 CO2가 많이 생성돼야지 여기가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연소라는 게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없죠. 그 전에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폭발 속도가 그러니까 반응의 속도가 빨리 증가해야 된다는 말은 불이 붙어갖고 어떤 용기를 깨고 터지려고 하면은 화학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반응 속도가 늦으면은 불이 꺼져버려요. 연소가. 폭발은 연소를 거쳐 진행되는 거죠. 화약학에서는. 그런데 폭발이 일어나는 조건은 연소가 일어나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까 결국은 화약학 입장에서는 물질 안에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폭발물은 산소와 화합하는 가연물이거나 또는 자신이 산소 원자를 함유하고 있던가 산소화합물이 혼합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연소와 반응열이 빠르게 다량으로 발생하고 생성가스도 다량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화약이라고 하면은 녹화하고 있는데 찍어도 괜찮죠. 수리탄이 쭉 떨어졌어요. 살상반경 얼마인가요? 수리탄의 살상반경. 응? 컨닝 되나요? 누가 맞히셨는데? 얼마인데요? 누가 15m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15m예요. 네, 15m입니다. 그런데 15m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열실 수류탄이 떨어지고 나서 파편이 멀리 있는데 그냥 파편이 여기 날아올 정도가 15m예요. 근데 사람한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는 5m예요. 근데 수리탄을 보시면 수리탄이 이렇게 있고 앞에 피복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세열식 수리탄이 결국은 그 철조각이 있는 거네요. 근데 얘가 터질 때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서 밖에 있는 관체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스의 힘으로 발열하는 거죠.
왜요? 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폭발의 원인은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는데 화학적 발열 반응에서 일어나는 폭발들이 화약합에서는 대부분이죠. 물리적 폭발은 거의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강력한 에너지에 의해서 연료가스 용기가 급속하게 가열되면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용기가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다이너마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외관 꽂아놓고 터트리면은 터지죠. 이 밖에 관체가 있어야 되네. 뭐 그럴 필요 없죠. 물론 살상 반경을 높이려면은 그렇게 관체가 있어야 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것을 증발을 하고 기체에서 변하는 것을 승화라고 하는데 응축 상태에서 기상으로 변할 때도 일어나겠죠. 이건 물리적 폭발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폭발한 게 영향을 주는 인자인데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을 때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얘기했었죠.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 몰라셔도 돼요. 꼭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렇게인데 자 여기 수식에서 보시면은 폭발 속도 이게 반응 속도예요. 이거 반응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A는 뭐랑 관계가 되어 있냐면 화학 반응이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A랑 B랑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제 만나서 뭐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충돌 빈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A는 화학적 에너지 요 높이와 관계가 있어요. 반응 에너지 A와 B가 만났는데 어느 정도 힘으로 부딪혀야지 C가 돼요. 그 에너지 C로 가기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높이를 반응 에너지라고 하고 이게 EA와 관계가 있어요. 이게 기체 상수고 온도예요. 그러면은 자 반응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면 여기서 뭘 조정을 해야 돼요? 얘가 높거나 얘가 낮거나 얘가 높아야겠죠. 그렇죠? 온도가 높거나 반응 에너지가 낮거나 충돌을 많이 하거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네? 죄송해요. 어디 갔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 나왔죠.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라는 게 부딪히는 횟수를 많이 하거나 왜냐면 기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압력은 왜 있을까요? 죄송해요. 압력이 왜 발생하냐면 공기 분자가 이 벽을 때려서 만들어진 게 압력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공기가 얘를 때려갖고 이 위에 압력이 발생할 때 압력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여러 번 때려도 되죠. 그리고 세게 때리면 되죠. 그래서 피스톤이 위에 있을 때 공기 분자가 여기서 막 때리고 있는데 시간당 많이 때릴 수도 있고 한 번 때릴 때 세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가 피스톤을 위에서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분자들끼리는 막 부딪히겠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은 기체들 사이에서의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A가 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용기의 크기가 뭐야? 당연히 그렇겠죠. 용기가 작아지면 압력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발 착화원은 얘랑 관계가 있어요. 얘. 왜냐하면 폭발이 일어날 때 폭괭이 일어나냐
연이 일어나느냐는 물질에 대한 성질도 있지만 착화원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너지를 얼마큼 주느냐도 상관이 있어요. 산소의 유무도 마찬가지겠죠. 반응이 일어나면 A와 있고 B가 있어야 되는데 B가 산소고 C가 만들어지는데 B가 아주 적게 있어. 뭐 안 되겠죠. 기타 산화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중독.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 설명한 거예요. 폭발의 종류에는 물리적 폭발과 화학적 폭발이 있다고 얘기했고, 물리적 폭발은 기계적 폭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학 변화를 변하지 않고 물리적 상병태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기체 상태에서 터지는 거죠. 그래서 고체가 기체로 되거나 액체가 기체로 되거나 고체가 액체를 통해서 기체로 되거나 어쨌든 기체가 되고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서 용기를 파열시키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물리적 폭발이라고 하고, 화학적 폭발은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나 수증기가 만들어지면서 A랑 B랑 화학적 변화가 되면서 C와 D가 만들어지는데, 이 C와 D가 가스 형태일 때, 특히 연소 반응에서는 CO2와 수증기니까 그거에 의해서 터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화학적 폭발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화학적 폭발이라는 게 앞에서는 지금 다 연소 반응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A랑 B랑 해갖고 C와 D가 만들어지는데, 이 C와 D가 가스의 형태이고 이 속도가 빠르면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연소 반응일 때는 B가 산소인 경우인 거고, 그래서 산화 폭발은 B가 산소인 경우에서 태워져서 되는 거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 얘가 요만 있는 게 쪼개졌다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두 개가 쪼개졌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가 다시 쪼개져. 또 쪼개져.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만한 애들이 이만큼 쪼개지고 이만큼 쪼개지고 이만큼 쪼개지고 이만큼 쪼개졌어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원래는 이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몇 개가 된 거예요? 여러 개가 된 거죠. 그러면서 터지는 게 있어요. 기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벽면을 때리는 게 압력인데, 압력을 때릴 때 개수도 중요하고 세기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놈이 때리던 게 여러 놈이 때리게 된 거죠. 여러 놈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녹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불의 폭발은 뭐냐? 결국은 물질이 불안정해서 여러 개로 쪼개지고 여러 개로 쪼개지면서 벽면에 때리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면에 때려지는 압력에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거죠. 자, 중화폭발은 A랑 B랑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이 D가 구분자일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화폭발은 따로 같은 거고, 촉매폭발은 찍었나? 안 찍었죠? 2A라고 생각한 거 똑같아요. 혹시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 그 저감장치 달리 다루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나요? 네. 가끔 차가 다 좋으신가 보나? 자, 어쨌든 그래서 촉매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모지니어스 촉매가 있고 하나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가 있는데, 한글말로 하면은 호모지니어스 촉매는 균일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는 뷰균일 촉매인데, 호모지니어스 촉매는 액체상에 있으면 촉매로 우리가 액체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염산이나 황산 이런 걸 넣죠. 이게 호모지니어스 촉매예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는 상위 액체인데 물질을 넣는 게 PT,
백금 아니면 금 이런 금 고체 종류를 넣는 게 헤테로지니어스 촉매예요. 근데 호모지니어스 촉매건 헤테로지니어스 촉매건 간에 촉매가 하는 역할은 뭐냐? 반응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에베레스트 여러분들이 아니죠. 산에 가면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등반하시는 분들 보면은 혼자서 막 올라가나요? 아니죠. 가이드가 붙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으로 가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촉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촉매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반응 자체가 기체를 발생시키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촉매에 의해서도 폭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상 폭발은 폭발의 종류를 앞에서 화학적 폭발의 종류 말고 물질 상태에 의한 분류로도 나눌 수 있어요. 기상 폭발은 가스 폭발, 혼합가스 폭발, 분해 폭발, 분무 폭발, 분진 폭발이 있고 응상 폭발은 응상 상태의 폭발을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기상 폭발은 폭발이 되고 나서 가스 상태에 있는 애들이 폭발을 얘기를 하고 응상 폭발은 폭발이 되고 나서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애들이 얘기해요. 근데 액체 상태로 어떻게 남아있어요? 이거는 수증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H2O가 약간 이렇게 액적 상태로 있는 애들로 폭발이 남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상 폭발은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가스 폭발과 혼합가스 폭발, 분해 폭발이 있어요. 가스 폭발이 되려면은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거의 다 대부분 가스 폭발이죠. 그런데 가스 폭발은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혼합 기체가 존재할 때 형성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연성 가스는 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을 얘기를 합니다. 조연성 가스는 타기 위해서 도와주는 물질, 그리고 산소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연성 가스, 지연성 가스는 뭐냐면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라고 해서 산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존재해야죠. 왜냐하면 연소의 3요소니까 가산점이고 점화원이 없이 가연물과 산소가 두 개가 혼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폭발이 일어나겠죠. 연소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속도가 빨라야 되고 가스를 많이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혼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의 연소 범위가 있었잖아요. 산소가 너무 많고 가연성 가스가 너무 적거나 산소가 너무 적고 가연성 가스가 너무 많거나 산소가 너무 많고 가연성 가스가 너무 적거나 이러면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가 섞여 있을 때 두 가지가 연소 범위 안에 있을 만큼 섞여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산점인데 가연물과 점화원만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착화원이 존재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가산점 중에 점화원이 있어야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는 앞에서 봤던 거에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혼합가스의 폭발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가연성 가스가 일어나고 앞으로 가면서 산소와 혼합이 되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합가스 폭발은 가스와 산소를 미리 혼합해 섞거나 그 다음에 착화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가스를 먼저 분산시키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혼합이 된 다음에 착화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랑 만나갖고 지금요. 가연성 가스가 조연성 가스와 만나고 두 개를 섞어갖고 폭발물, 점화원을 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미리 섞어놓고 점화원을 준비하는 거랑 그 차이예요. 그래서 가스 폭발과 혼합가스 폭발 중에서 혼합가스 폭발은 미리 섞어놓는 거죠. 미리 섞어놔서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렌지 버너 같은 경우는 버너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면서 산소 연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혼합가스 폭발은 산소와 미리 섞어놔고 같이 가는 거죠. 분해 폭발은 아까 한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에틸렌이 산화에틸렌 등의 단열압縮과 같은 걸로 분해되면서 개수가 늘어나면서 압력이 상승해서 폭발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분무폭발은 분무폭발과 분진폭발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자, 앞에서 한번 볼게요. 분진폭발과 분무폭발은 가스폭발이랑 똑같아요. 단지 등유나 경유를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놓고 액적 상태가 떠있는 상태에서 화염이 가해지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분진폭발은 뭐냐? 예를 들어갖고 이런 창고가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 내가 밀가루를 쌌다가 밀가루가 터졌다고 할게요. 그럼 밀가루 이렇게 분진이 이렇게 이렇죠? 그쵸? 근데 밀가루 분진이 얘를 조금 키워서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밀가루. 자, 그 상태에서 밀가루에다가 내가 화염을 줬다고 할게요. 점화원을 줬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타겠죠? 어떻게 타요? 밀가루가 있고 화염이 닿았으니까 얘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밀가루, 가스, 기체가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밀가루, 가스와 산소가 공기 중에 산소가 섞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화염에 의해서 불이 붙겠죠. 그런데 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옆에 있는 밀가루는 밀가루 가스가 발생하고 밀가루 가스와 산소가 결합이 되고 화염이 발생되면서 옆에 있는 밀가루한테도 열을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다시 똑같이 밀가루 가스가 발생하고 밀가루 가스와 산소가 다시 혼합되고 다시 연소가 되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 많이 부유되어 있다고 하면은 화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샥 가겠죠, 이렇게. 이게 분진 폭발이에요. 그래서 가연성 고체가 미분말로 떠여 있고 미분말로 떠 있는 상태에서 일정 농도와 산소와 같이 조연산 가스가 분산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때 착화원에서 불이 붙는 현상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공기 중에 떠 있고 하나가 불이 붙었는데 얘가 옆에 있는 애들을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열을 전달하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불에 타고 또 옆에 있는 애들이 타고 요 반응의 메커니즘을 얘기를 합니다.
폭발의 종류에는 또 응상폭발이 있는데 응상폭발은 혼합 위험성 물질에 의한 폭발은 산화성 물질과 환원성 물질의 혼합이 혼합해진 직후에 착화 폭발하는 게 혼합 위험성 물질에 의한 폭발인데 얘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겠지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두 개를 넣었는데 얘가 너무 급격하게 반응을 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갖고 물 속에 금속을 넣었어요. 근데 금속이 물이랑 반응해갖고 어떻게 물이랑 반응해서 갑자기 탔어요. 아니, 타는 게 아니죠. 가스를 발생했어요. 이게 혼합 위험성 반응인데 밑에 얘를 먼저 설명할게요. 용융염 수증기 폭발은 아주 간단하게는 뜨거운 쇠를 물에다 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뜨거운 쇠를 물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쉽겠죠. 물이 수증기가 되겠죠. 그 주위에서 수증기가 막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터지는 게 용융염 수증기 폭발이에요. 그런데 얘는 뜨거운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폭발이 되는데 혼합 위험성 물질에 의한 폭발은 A랑 B랑 혼합이 되면서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자, 전선 폭발은 전봇대, 우리가 얘기하는 전봇대. 그래서 과전류에 의한 폭발을 얘기를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선이 갑자기 전류가 높아지면은 얘가 뜨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피복이 되어 있는데 얘가 전류가 높아지면서 밖에 있는 게 용융이 되면서 빵 터지는 거. 그러니까 전봇대에서 갑자기 스파크 팍팍팍 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등 전선에 한도 이상의 대전류, 큰 전류가 흘려서 순식간에 과열되고 용융과 기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폭발을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걸 얘기를 하고 요 두 개겠죠? 진기폭발은 부피 팽창에 대한 폭발인데 요거는 다시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또 나와요. 블레비 하면서 좀 나옵니다. 여기까지 질문. 폭발의 특성 이번 시간 나갈 건데 폭발의 특성을 설명을 한 번에 조금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PPT로 설명을 할게요. 이 PPT에 보면은 폭발 관련 용어가 쭉 나오는데 그거 전에 조금 쭉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폭발 요거를 볼게요. 동영상을 볼 텐데 동영상을 보기 전에 수업이 조금 일찍 끝나게 되면 동영상을 신청을 할 거고 수업 시간이 조금 빡빡하면 동영상을 못 보게 될 건데 동영상을 지금 멈춰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군부대에서 지금 이런 탱크를 사용하시죠. 네. 바깥에 이제 야외여행에 모계 저장소를 쓰게 될 텐데 이게 기름 탱크라고 할게요. 기름 탱크라고 하고 화재가 났다고 할게요. 화재. 여기 이렇게 불이 이렇게 있고 기름 탱크가 있을 텐데 기름 탱크에 화재가 나면 여기 안에 등유나 경유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화재가 나면 이 등유랑 경유가 기화가 되겠죠. 기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등유랑 경유의 양이 수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요 위에는 이제 가스 기체 형태의 등유와 경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열이 계속 난다고 할게요. 열이 계속 난다고 하면은 이게 압력에 견디지 못해갖고 얘가 찢어지겠죠.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구멍이 생겨서 빵 터지겠죠. 빵 터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액체가 기화가 되고 기화되어 있는 가스가 분출이 돼갖고 위로 이렇게 뿜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뿜어져 나왔어요. 그 현상을 블레비 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연소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이 화염 때문에 위에 올라가 등유나 경유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압력이 너무 강해져갖고 용기를 찢어진 상태에서 위로 되어 있는데 위에 올라가는 순간 공기랑 혼합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화염이 닿으면 빵 터지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그 원자 폭탄 떨어지면 이렇게 구름 형태로 이렇게 되잖아요. 버섯 모양 형태. 걔를 블레비 현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얘를 누설 착화형 폭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압력에 못 이겨서 찢어진 건데 얘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억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위에 미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한 가지 정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기체가 압력에 못 이겨서 찢어져 나가니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기체가 압력에 못 이기게끔. 두 번째는 화염이 났는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데 여기다 물 뿌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식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액체가 기화가 됐는데 기화가 다시 액체로 되겠죠. 온도가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럽처 디스크라는 걸 해요. 이거 뭐냐면 여기에 여기다 밸브를 이렇게 달았는데 밸브를 여기다 달았는데 액체가 기체화가 된 상태에서 어느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얘가 뚜껑이 열리게끔 되는 밸브를 닫아놓으면 될 거잖아요. 이게 방지 시스템이에요. 간단하죠? 자, 동영상 보기 전에 우선 설명 쭉 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착화 파괴형 폭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화 파괴형 폭발이라는 것은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압력이 너무 높아져갖고 용기를 찢어뜨리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된 상태에서 공기랑 섞인 다음에 밑에 있는 화염이랑 터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블레비 현상이에요. 그런데 누설 착화형 폭발, 증기형 폭발은 뭐가 다른 거냐면 가스가 발생이 됐어요. 열기랑 상관없이 가스가 발견이 돼서 여기 떠 있다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떠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구름 형태로 여기 떠 있는 상태에서 공기랑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구름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구름이 쭉 움직여요. 그러다가 빔 프로젝트에 딱 맞았는데 구름이라는 게 결국은 액체가 가연성 물질과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애들이 가서 빔 프로젝트에 붙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정화원이 딱 터지면서 그 부분만 터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못하셨나요? 그래서 누설 착화형 폭발이라는 거는 용기 중에서 가스가 누설되어 주위의 착화원에서 폭발을 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얘는 압력에서 일어나서 터지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스가 누설이 된 상태에서 공기랑 혼합이 되어 있는데 얘가 구름처럼 막 떠다니다가 착화원에 만나서 터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면은 이렇게 되고 요건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이제
폭발의 다이나믹스 나올 때 다시 나올 거니까 요거 요만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폭발 관련 용어 중에서 다우지스라는 게 있어요. 다우지스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위험도를 따질 때 위험성 평가를 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어떤 공장에서 화염이, 그러니까 위험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는 빈도 곱하기 강도를 해요. 그래서 얼마큼 많이 일어나느냐 횟수에다가 위험 강도, 사람이 한 명 다치냐, 두 명 다치냐, 또는 사람이 죽는 거냐, 안 죽는 거냐, 이걸 곱해버려요. 그런데 미국에서 개발한 게 아니죠. 미국 다우케미칼에서 개발한 형식은 어떻게 했냐? 여러 공정들이 있고 A라는 공정, B라는 공정, C라는 공정, D라는 공정을 미리 쭉 있고 과거의 사고에 발생한 것들을 조사를 쭉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옛날에는 어떤 장비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고가 몇 번 일어났다, 또는 그 사고에 의해서 어떻게 다쳤다 사람들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 합니다. 그리고 얘를 비슷한 공정들에 적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자기네 회사들의 화학 회사들에서 공정을 쭉 데이터베이스에 한 거를 놔두고 새로운 공정이 오면 이 공정은 옛날에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비슷하게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수치화시켜버립니다. 그게 다우지수예요.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다우지수란 이렇게 하고. 근데 어렵진 않죠. 자, 다음에 폭발 관련 용어가 나오는데 폭연지수, 폭연상수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밀폐계, 그러니까 닫혀져 있는 용기 안에서 폭발 특성을 나타내는 함수로서 큐빅의 폭발 실험인데, 이 큐빅이 사각형이 아니라 큐빅이 사람 이름이에요. 큐빅이라는 사람이 폭발 실험에서 물질의 최대 압력과 최대 압력 속도를 측정한 결과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최대 압력 속도와 용기와 부피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 사람이 폭연지수, 폭발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그래, 이름 붙이기 실인 것 같아요. 당연히 용기가 작으면은 똑같은 속도라 그래도 폭발 압력은 높아지겠죠. 그렇죠? A라는 용기와 B라는 용기가 있는데 얘는 용기가 좀 작고 얘는 용기가 좀 커요. 그러면 가스가 똑같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작은 용기가 더 압력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압력이라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압력이라는 게 화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분자가 벽을 때리는 거잖아요. 벽을 때리는 건데, 벽을 때릴 때에 빈도, 얼마큼 때리느냐, 세게 때리느냐, 이 두 가지가 압력을 결정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용기가 작으면은 어떻게 되세요? 빈도가 많아지겠죠. 여기 있는 물질이 벽에 가서 꽝 부딪힐 때 용기가 작으면은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넓으면은 이쪽에서 이만큼 올 때 빵 때리고 이만큼 올 때 빵 때리고, 똑같은 개수가 있다고 해도 용기가 작아지면은 빈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의 부피가 작아지면은 압력은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당연히 최대 압력 속도는 부피랑 관련이 있겠죠. 이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하고도 조금,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아니죠. 연력학에서 나오는 기본 그거죠. 기본 법칙이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블레비가 아까 설명했던 게 다시 나오게 되는데 블레비는 이거 영어로 뭐라고 읽어요? 혹시? 블레비 말고 빌리브죠? 빌리브인데 누가 이렇게 이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은 블레비라고 읽어요. 빌리브가 아니라. 그래서 이건 약자인데 보일, 리퀴드, 익스펜딩, 베이퍼, 익스포저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은 기체가 끓어서 팽창한 다음에 기체가 돼서 터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액체가 증기가 돼서 증기가 압력에 올리면서 터지는 것까지가 블레비예요. 여기서 버섯 모양의 그 구름이 되는 거는 블레비가 아니에요. 터지는 것까지만 블레비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번 설명했던 거를 다시 나오게 되면은 여기서 액체가 있고 액체가 탱크 안에 있고 화염이 일어난 상태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고 압력에서 막 때리게 되다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가 열이 더 가해지면은 압력이 상승하고 찢어지면서 여기 빵꾸가 나고 밖으로 나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화염이 불에 타겠죠. 근데 블레비는 이 화염이랑 상관없이 터지는 것까지만 얘기하죠. 구름 형태로 이렇게 그 원자폭탄 떨어지시고 이렇게 구름 있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블레비의 다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 구름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블레비에 이제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한번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저장된 물질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장된 물질이 작은 열에도 빨리 기화될 수 있는 애들은 압력 상승이 빨라질 거고 용기가 두꺼운 철이면 압력에 많이 견딜 거 아니에요. 근데 용기 자체가 얇으면은 빨리 터지겠죠. 그리고 내용 물질의 역학적인 상태는 원래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주위 온도, 바깥에가 계속 차가우면은 기체가 액체가 기체가 됐는데 주위의 온도가 되게 낮으면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압력을 때리는 게 낮아지겠죠. 그리고 내용물의 인화성 여부는 제가 보기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관계가 있다고 나타나더라고요. 책에는. 다른 책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블레비의 예방 대책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블레비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감압 시스템 사용하면 된다죠. 아까도 구멍 뚫어놓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면은 탱크를 아예 땅 속에 묻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주유소처럼. 그러면 탱크가 불에 닿을 일이 없죠. 그리고 아니면은 탱크를 야적에 붙이지 말고 건물 안에다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는 표면에 냉각살수 장치를 놔둬도 되고 물 뿌리면 되고 또 이거는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불이 많이 났어요. 근데 블레비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불이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여기 화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액체가 기체가 된다며요. 그렇죠? 근데 내가 중간에 호스를 꽂아갖고 여기 있는 액체를 다 뽑아버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폭발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출될 때 체류 방지를 위해서 가연물 도구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그 부대에 가면은 그 위험물 저장 탱크 있으면은 밑에 바깥에 시멘트로 벽 쳐놓은 거 봐있나요? 약간? 네. 그게 왜 그래요? 기름이 흘러내렸을 때
밖으로 퍼져지지 말라고 요만큼 돼 있나요? 아니 요만큼 돼 있나요? 이 정도 돼 있죠? 시멘트 이렇게 그렇게 돼 있는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증기형 폭발을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증기형 폭발은 블랩이랑 좀 다르다고요. 블랩이는 액체가 기체가 돼서 터져 압력에 올리면서 터지는데 이 증기우는 구름 형태라 그랬어요. 구름 형태. 그런데 얘는 조건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갖고 이 앞에의 가스 감지기는 어디 있나요? 여기 가스 감지기 위에 위에 있죠. 위에 여기 있는 거 잘 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거예요? 맞나? 잘 모르겠네. 부탄.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의 분자량은 대충 29몰/리터예요. 근데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면은 공기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뜰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메탄가스는 떠요. 그런데 휘발유의 증기는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겠죠. 그래서 공기보다 무거운 애들이 있고 가벼운 애들이 있는데 증기형 폭발은 위에 가 있겠죠. 아래 이렇게 깔릴 일이 없겠죠. 깔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천정이 이렇게 있으면은 증기형 폭발은 여기 구름 형태로 가스와 공기가 있고 가연성 가스죠. 얘가 구름처럼 이렇게 이동하다가 빔 프로젝트 있으면 여기가 스파크가 일어나서 터지는 거죠.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을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밑으로 가라앉으면은 이렇게 가라앉으면은 그럴 리가 없죠. 증기운. 물론 근데 증기운 폭발이 일어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연성 가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으면 가스가 확산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농도가 진한 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얘가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뭘 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가 통찰로 이렇게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지 않겠죠. 또 이게 확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소 범위, 폭발 범위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니까 산소가 많고 가연성 가스가 굉장히 작은 그 범위에 도달하면 안 터질 거 아니에요. 불이 안 붙을 거 아니에요. 또 얘네들이 발 맞춰서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게 쉬운가요? 아니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길이가 길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증기용 폭발은 사실은 일어나기 되게 힘들어요. 일어나기 힘든 현상인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운 폭발의 증기 구름의 폭발의 특성은 잘 안 일어난다. 폭발보다는 화재 자체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연소 에너지의 20% 정도가 폭풍파로 전환될 만큼 효율은 되게 낮아요. 그리고 증기운의 크기, 구름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발화 확률도 높죠. 당연한 거죠. 구름이 요만한 거와 아주 커요. 그러면은 대충 이쪽 범위와 이쪽 범위가 세 개가 농도가 다르다고 해도 어느 범위 안에서는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크면 클수록 발화 확률도 높을 거고 누출된 가연성 가스가 양론비라는 거는 아까 가연성 가스와 산소가 혼합되어 있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이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혼합 기체를 형성하게 되면 폭갱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말로써 풀어놓은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 자, 여기까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증기운의 폭발을 주는 인자.
그래서 진기울의 발화 확률, 증발된 물질의 분율, 방출된 양, 폭발 효율, 방출에 관련된 발화원의 위치, 발화되기 전 증기 구름이 움직인 거리. 움직이기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물질이 폭발할 수 있는 한계량 이상의 존재. 이게 우리 연소 범위에서 연소 하한계 이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했죠. 연소 상한계까지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얘가 폭발이 일어나려면은 처음에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커야 되는데, 물질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 처음에 가해주는 에너지의 크기와도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 에너지가 가해주는 게 너무 약하면은 화재로 가겠죠. 폭발열로 안 가고. 그 다음에 시간도 중요하겠고요. 일반적인 일인 것 같아요. 원리를 알면은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대책은 휘발성이면서 가연성인 물질을 저장 취급할 때는 재고량을 낮추면 되는 거고, 매우 낮은 농도에서 누설을 감지할 수 있도록 검출기를 설치를 하고, 누설 초기에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준비되도록 자동 블록 밸브를 설치하고, 착화 방지를 위해서 안정장치를 설계할지라도 제어가 불가능하므로 가스나 증기 유출을 막는다고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방에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또 안 보이네요. 쟤는 뭘까요? 예. 이거 화재경 화재 경보기죠. 근데 퀴즈. 가스 감지기,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 이게 연기 감지기예요? 왜냐면 구멍 안 뚫려 있잖아요. 아, 열 감지기겠죠, 열 감지기. 열 감지기요. 왜냐면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들어가려면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도에 있는 거는 연기 감지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이 뽕뽕뽕뽕뽕 딸려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차동식 스포트형 열 감지기고, 바깥은 차동식 스포트형 연기 감지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증기용 폭발 예방 대책은 연기 감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를 감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연기는 감지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 빛을 여기서 전극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레이저 빛을 우리가 요 레이저 같이 이거 쏘고 있다고 볼게요. 여기서부터 저기 가죠, 빨간색. 근데 연기가 막 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 빨간색이 가려지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연기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빛이 막 오다가 빛이 안 왔을 때 전류를 빛이 안 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경보기가 뺑뺑뺑뺑 울리는 거죠. 이게 연기 감지기예요. 근데 가스 감지기도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렇죠? 어차피 빛의 세기가 달라지면은 다르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물질 위에다가 가스가 와서 붙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붙는 양에 의해서. 그러면 이 표면 이렇게 해놓고 두 개에다가 전극을 물려놓고 가스가 뭐 이산화탄소나 뭐 LPG 가스가 딱 흡착을 했어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전류가 막 있었는데 가스가 와서 뭐 붙었네? 그럼 전류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올라가던가. 그때 전류 변화량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미리 만들어져 있어요. 과학자들이, 재료과학자들이 많이 해갖고 그런 거를 설치를 하려는 건 얘기죠. 그 센서가 움직이면서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질문.